비밀의 98%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 드러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상대방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나요? 저 친구 착하게 생겼어. 어쩐지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더라니.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외모를 마주하고 평가합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요소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평가를 놓지 않게 되는 요소인 외모. 사람의 외모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코드들은 실제로 진짜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과 헤어스타일, 옷차림, 표정과 동작, 말버릇 등 한 사람이 자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식에는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 취향까지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면 해답은 외모에 있습니다. 외모를 정확히 잃는 사람은 엄청난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이나 설득, 내 편 만들기와 친구 사귀기, 상사와의 관계 설정이나 은연중에 나를 부각시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입니다. 복잡한 심리를 비추는 외모라는 투명한 거울. 김대리 이야기. 중요한 거래처 미팅 후 서로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헤어지는 순간이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뭐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는 멋쩍게 돌아서고 말았다. 지혁씨 이야기. 여자친구와 한바탕 말다툼을 한 뒤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았다. 눈을 내리깐 채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는 그 사람. 방금 전에 너랑은 이제 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진심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민영 씨 이야기.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요즘 들어 이상하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중마고우라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만 대했던 걸까? 어쩐 일인지 내 연락을 피하는 것 같고 간만에 만나도 전 같지 않게 서먹하기만 하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돌이켜봐도 도무지 짚히는 데가 없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상을 산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내고 또 때로는 함께 섞여들기도 한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궁금해진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 저런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너와 나의 세상은 왜 이다지도 다른 걸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사람의 외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의과대학 교수이자 심리학과 교수로서 공간 행동학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오랜 시간 사람의 몸짓과 말투를 연구한 저자는 비밀의 98%는 사람의 겉모습의 다양한 코드로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얼굴 생김새와 체형은 물론이고 옷차림, 헤어스타일, 표정과 동작, 시선 처리, 말버릇 등 한 사람이 자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한다. 아침에 옷장 문을 열고 선택하는 옷의 스타일이 저마다 다르고 조합하는 색상이 다르다. 눈에 띄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누구든 자신도 모르게 입에 붙은 말버릇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가 있다. 이 책은 심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외모의 모든 요소에서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 본성과 취향을 읽어내는 방법을 섬세하게 짚어준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코드가 어떤 여과장치를 거쳐 외모에 반영되는가를 알고 나면 세상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
빽빽한 숨은 그림 찾기로 머리를 싸매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힌트가 그려진 답안을 손에 넣은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장면 또한 외모로 심리 읽는 법을 알고 난 뒤라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김 대리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상대방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로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한다. 그 사람이 테이블에 앉은 위치로 내 제안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지 짐작한 뒤 자신의 코드들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은연중에 나에게 동조하도록 유도한다. 지혁 씨는 여자친구의 표정과 손동작에서 힌트를 엿보고 한 발 다가설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한다. 굳이 이런저런 말로 떠보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화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민영 씨는 친구와 있었던 지난 일들을 돌아보다가 중요한 실수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무심코 반복한 말버릇 중 하나가 친구의 예민한 부분을 찔러서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고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그 말버릇을 깨끗하게 고치는 건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의 다양한 일면들을 엿보게 된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외모라는 자명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수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시킬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마음 읽기 심리학을 일상의 곳곳에 활용해보기 바란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이 한층 투명하고도 친절하게 다가올 것이다. 비밀의 98%는 외모에 드러난다. 슈트와 넥타이에 속지 말라.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슈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을 때 남자를 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 파워라고 부른다.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 이 남자가 발휘한 소셜 파워의 근원은 바로 외모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코드를 겉모습에 장착하고 주위에 발신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복장 등에 담긴 코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런 코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코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또한 디코딩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흔하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은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디코딩이 소수의 사람들만 보유한 특수한 재능인 것은 아니다. 물론 천재적으로 디코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 의식적으로 디코딩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두 사람이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간다고 해보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똑같았을 테지만 오는 도중에 뭘 봤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난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라며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심 없는 정보는 지나쳐버린다. 코드가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농구 코트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는 특이한 장면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용어다. 가령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 단풍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주 운치 있던데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동네에 의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더군요.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가게도 있던데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본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뚜렷이 들어오는 코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미를 실어 표현한 코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코딩의 원칙은 바로 상대방이 발신하는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코드를 의식적으로 읽어내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링컨에게 수염이 없었다면,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링컨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레이스 페델이라는 11살 소녀였다. 링컨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선거 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 부대통령인 존 브레킨리지와 민주당의 실력자 스티븐 더글러스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링컨이 특유의 수염과 구레나룻을 기르기 전의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품격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움푹 파인 볼 때문에 뭔가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주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당시 링컨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곤 했다.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실현한 위인임에도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수염 하나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 외모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처럼 수염은 관록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들 중에는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경쟁업체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수염으로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외모의 힘을 믿었던 링컨. 링컨의 인생을 돌아보면 디코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 나이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보아도 그렇다. 링컨이 내각 인사를 단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참모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며 한 인물을 추천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면서 단번에 퇴짜를 놓았다. 이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군. 안 되겠어. 얼굴과 능력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며 참모가 항의하자 돌려준 대답이 바로 남자 나이 40에 관한 유명한 어록이었다. 다만 링컨이 얼굴을 평가한 기준은 잘생겼는가 혹은 못생겼는가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일을 성실히 잘하더라. 이런 인상은 보통 말만 앞세우지 않은 나름의 패턴을 축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형성된 자기만의 코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링컨이 재임하던 시기,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긴박한 시국을 맞았다. 그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찰력 있고 실력이 뛰어난 장관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 구성에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전쟁에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머릿속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외모가 지닌 힘을 숙지했던 링컨은 소녀의 조언대로 수염을 길렀고 자신의 뜻을 보필할 인물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는 1865년 암살당하기 전까지 계속 수염을 길렀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센서. 기밀 정보의 98%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면 얻을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관료를 지낸 작가 사토 마사루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몸짓, 사소한 발언 같은 정보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라든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뭔가 음흉한 느낌인데 솔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휘되는 경우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센서가 발동해서 상대를 가까이 해도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속마음이라는 퍼즐 맞추기. 사람을 보는 눈썰미가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몸짓과 말 속에 숨은 정보를 정확히 감지한다. 정보 분석 전문가가 흩어진 정보를 이어 붙여서 기밀 정보를 손에 넣듯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본심은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 같은 형태로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퍼즐 맞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별 의미 없는 잡동사니일 뿐이다. 물론 한 사람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외모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 혹은 상대방이 내 의견에 찬성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면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디코딩의 원리와 방법만 안다면 마냥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일터의 내 편을 만드는 법. 혼자가 아닌 함께 잘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래서 개인의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다. 특히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팀 단위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힘을 빌려야 좋을지, 어떤 사람들로 조합을 이루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프로듀서로서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동료를 만드는 능력이 필수적인 업무 역량 중 하나인 셈이다. 물론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잡담을 나눌 수 있는 동료와의 관계는 일터에서 활력소가 된다. 마음 맞는 동료가 곁에 있어 소소한 관심사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언제든 든든하고 편할 것이다. 겉모습이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그러나 대인관계가 서툰 사람에게는 타인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다. 가까운 동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쉽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사성의 원리에 따르면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는 친해지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무의식적으로 친근감을 느껴서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동기들과 함께 입사했을 때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든 적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는 걸 알게 된다. 실제로 외모가 닮은 사람끼리는 사고방식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와 반대로 겉보기에 자신과 전혀 다른 타입의 사람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뒤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 서로 난감해지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실제로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바로 반감가설이라 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감을 느껴 배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칭찬에도 요령이 있다. 누군가와 공통점을 발견하고 대화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면 자연스레 한 발 더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동료나 상사, 거래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흔한 방법은 바로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다. 보통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취향, 외모 등을 추켜 세우며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는데 자칫 입에 발린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 특히 상대가 자부심을 느끼는 소중한 영역은 더 조심해야 한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끔 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칭찬에는 의미가 담긴다. 가령 그림을 칭찬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저는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림에서 뭔가 힘이 느껴지네요. 자기 몸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세계 속으로 들어서는 데 성공하면 나는 당신 편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자기만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관찰해보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인정해주면 칭찬의 효과는 배가 된다. 방심한 순간에 새어나오는 코드를 놓치지 말라. 사람의 얼굴은 늘 똑같지 않다. 자신의 책무에 걸맞게 행동하는 이른바 역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일할 때의 얼굴과 사적인 얼굴은 같지 않다. 경계심이 강한 사람은 이 간극을 포커페이스로 극복하거나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의 본심을 들여다보려면 먼저 방심하는 순간을 찾아내야 한다. 뭔가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예상 밖의 일에 깜짝 놀랐을 때 등 마음의 문이 열린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던 상대가 사실 여린 면이 있다든가 한없이 친절해 보이던 사람에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든가 하는 숨은 얼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코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단서가 된다.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 것인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보기 싫은 상사의 넥타이를 기억하라. 팀 분위기도 좋고 동료들과 관계도 문제없는데 상사와 영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사 한 명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고역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이동 시기만을 기다리며 버티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다. 마치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집안에서 숨죽이고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면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물어볼까 한다. 여러분은 상사를 왜 싫어하는가? 무책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령만 내려서, 결단력이 없고 의견을 수시로 바꿔서, 윗사람 눈치만 보고 팀원들을 감쌀 줄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부분은 상사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 자체가 싫어지니
편견을 더 씌우게 된 것은 아닐까. 사람은 다양한 코드를 발신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꼴 보기 싫어라고 생각하면 상대가 발신하는 코드들을 전부 흘려버린다. 그래서 상대를 점점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상대가 더욱 싫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지만 당신이 무시해버린 그 수많은 코드들 속에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더라면 분명 호감이나 관심을 느꼈을 만한 것들이 섞여 있다. 좋든 싫든 당신은 당분간 상사와 한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당신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단은 상대에게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보자. 가령 그 상사가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맸는지 눈여겨보라. 그 사람의 커피 취향 혹은 키우는 애완동물도 좋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나와 공통점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전까지는 도무지 정이 가지 않던 상대도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발견은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당신의 거울이다. 당신이 태도를 바꾸면 상대의 태도도 반드시 달라진다. 먼저 조금이라도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해보라. 결과적으로 그 노력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작은 힌트가 일의 흐름을 바꾼다. 슈트를 보면 태도를 알 수 있다. 회사원이라면 슈트나 재킷을 일상적으로 입게 된다. 이런 의상은 사회인에게 제복과 같은 기능을 한다. 어떤 슈트를 입는지, 어떤 셔츠를 매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상하 한 세트의 슈트가 아니라 바지와 다른 색의 재킷을 즐겨 입는 사람은 어떨까? 이들은 딱딱한 규칙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유형이다. 기획이나 홍보 같은 비교적 유연한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상명하달의 풍토가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관철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본인의 능력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검정이나 네이비, 회색 등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색상이 아닌 독특하거나 밝은 색상 혹은 무늬가 있는 재킷을 입는다면 자신의 의견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 보아도 좋다. 회사의 방침이나 중론보다는 소신을 택하는 유형이다. 만약 거래처의 담당자가 재킷파라면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약간은 색다른 제안도 고려해보자. 아마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브랜드를 입는가, 브랜드가 나를 입는가. 사람의 성격은 명품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아르마니라면 양말까지 아르마니, 폴스미스라면 속옷까지 폴스미스로 풀 장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의 브랜드 통일파는 완고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방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집착하며 그 밖의 방식은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 명품 브랜드를 선택하는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명품에 집착하는 유형이다. 그들에게 명품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코드다. 브랜드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을 표현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 모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명품이라면 무조건 따르다 보니 때로는 엉뚱한 조합으로 난해한 패션을 자랑하기도 한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타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가치 속에서 안일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여러 브랜드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멋쟁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샤넬과 유니클로를 세련되게 매치해 입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연한 사고를 자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람은 사물의 본질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을 발휘한다.
옷차림만큼이나 일처리도 센스 있다는 평가가 따라다니는 유형이다. 얼굴,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빠르게 깜빡이는 눈의 의미. 사람의 얼굴에는 다양한 코드가 혼재한다. 그 코드들이 한데 섞여 특정한 결과물로 도출된 것이 바로 첫인상이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인상이 참 선하다, 아주 성실해 보인다, 혹은 좀 단정치 못해 보인다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코드를 은연중에 해석한 결과인 셈이다. 이런 코드는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힌트가 된다. 그 중에서도 눈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상당히 투명하게 보여준다. 한 가지 좋은 예로 눈 깜빡임을 들 수 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긴장한 정도와 비례한다. 만약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순간적으로 늘어났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증가했다는 증거다. 특히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눈을 계속 깜빡인다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잦은 눈 깜빡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어떤 질문을 받고 나서 갑자기 눈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곤란한 질문이라는 의미다. 아마도 굳이 답하고 싶지 않은 얘기라서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 화제에 관해 안 좋은 기억이나 콤플렉스가 있을지 모르니 슬쩍 화제를 전환하는 편이 좋다. 마음의 불안과 싸우는 사람. 지속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긴장을 잘하며 불안도가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유형이다. 마음속의 불안과 늘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 예민하며 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만만하게 보인다고 쉽게 봤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호된 꼴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입가는 의지를 나타낸다. 넋을 잃은 채 무엇인가를 열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한번 살펴보라. 어딘지 모르게 살짝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람의 입은 긴장이 풀리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딱히 이유도 없는데 입가에 늘 힘이 없는 사람은 긴장감이 부족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입가를 단단히 조이고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일에도 휩쓸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실제로도 성격상 그런 측면이 강한 경우가 많다. 어설프고 야무지지 못한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입가를 조이는 연습을 해보자.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연결하는 양 가장자리 부분을 이박이, 다른 말로 입꼬리라고 하는데 단정한 매력을 풍기는 사람은 대체로 이박이가 살짝 올라가 있다. 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곳. 팔의 위치로 알 수 있는 예스와 노. 팔짱을 끼는 것은 상대와 자신 사이의 벽을 만드는 행위다. 다시 말해 겉으로 아무리 상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본심은 상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용무가 있어서 다가가려 하는데 팔짱을 단단히 끼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니 다음 기회를 노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에 관해 보고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자.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썩 좋지 않은 신호다. 통상적인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상사에게 달리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부하 직원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상당히 화가 났으며 직원의 실수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다. 어떤 이유든 간에 신경이 곤두선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상대가 팔짱을 푼 상태이거나 나아가 손바닥을 이쪽으로 내보이는 경우라면 긍정적인 신호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주는 행위를 타밍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열렸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평소 손바닥을 상대방 쪽으로 주로 향하는 사람은 개방적인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과도 금방 친구가 되는 밝은 사람이다. 팔짱을 수시로 끼는 유형은 타인을 대할 때 본심을 감추려 하지만, 팔을 자유롭게 두거나 손바닥을 보이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터놓는다. 단점이 있다면 감정이 얼굴에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본심을 숨기려 해도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거나 섭섭하게 만들기도 한다.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누군가의 속살을 한순간 엿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상사가 아침에 신경 써서 고른 넥타이, 동료가 고수하는 헤어스타일, 마음에 둔 그 사람이 자주 착용하는 액세서리, 지인이 습관처럼 짓는 표정, 몰랐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진 퍼즐 같던 코드들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아는 순간 본래의 숨은 뜻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서 심리를 읽는 능력은 곧 외모로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됩니다. 나의 겉모습에 어떤 신호를 담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든 움직이고 녹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부자가 되려면 외모를 꾸며라. 나이 들수록 외모를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외모를 꾸미는 것도 내면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아하고 귀티나는 사람이 되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